안녕하세요. 블랙호시 마스터 신입니다. 오늘은 도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예술 영역 들어갈게요. 예술에는 예술 지상주의와 예술에 대한 도덕주의 두 가지로 나뉘고요. 예술 지상주의는 예술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반대하는 아이고요. 도덕주의는 예술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다른 점이고요. 그러면 문제에 바로 들어갈게요. 예술에 대한 도덕주의가 시험 문제에 나왔고요. 예술에 대한 도덕주의는 제가 예술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올바른 품성을 기르고 도덕적 교훈이나 모범을 제공해야 하고 예술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도덕주의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예술은 교훈적인 본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요. 여기서 지금 예술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반대한다. 이게 바로 예술 지상주의입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술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미적 가치나 윤리적 가치의 관련성, 그러니까 미적도 중요하지만 윤리적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이건 도덕주의고요. 그리고 도덕적 교훈이나 모범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은 예술의 상업화고요. 예술의 상업화는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이윤을 얻는 일이 예술작품에서도 적용되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상업화의 긍정적인 면,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이로 인해서 예술이 대중화가 된다. 그냥 부자들만 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조금 이렇게 뭐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부자들만 하는 것이라가 아니라 서민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제 대중화. 그리고 예술가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때문에 창작 의욕을 북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상업화의 긍정적인 면이고요. 또 상업화의 부정적인 면으로는 예술의 본질을 왜곡하고 예술 작품 자체를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고 예술 작품의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간과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나온 거는요. 예술의 상업화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술의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예술 작품이 돈을 벌기 위한 투기 수단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답은 4번 디글 리을입니다. 다음은 대중문화고요. 대중문화는 대중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쉽게 접하고 즐기는 문화가 바로 대중문화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대중문화에 있어서 문제가 있죠. 문제는 선정성과 폭력성 그리고 자본 종속 문제입니다. 좀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선정성과 폭력성은 이제 저희가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만 12세입니다. 15세입니다. 19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자본에 따라서 대중문화를 즐기는 정도가 다르다는 걸 얘기해요. 그럼 자 여기서 대중문화에도 윤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찬성하는 입장에는요. 성의 상품화를 예방하고 대중의 정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찬성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은 너무 윤리적 규제가 심하게 되면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이 사라져서 또 그리고 대중의 다양한 문화를 누릴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험에 나온 거는요.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그리고 대중은 다양한 대중문화를 즐길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은 과학윤리고요. 과학윤리에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정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꼭 보고 가셔야 돼요. 과학기술 지상주의라는 것은 과학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과학기술 지상주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은 게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이에요.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과학기술은 그 자체만으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가치는 무관하다라는 거고요. 가치 중립성의 부정은요. 과학기술도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잘못된 과학기술로 이제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에 우리는 윤리적 가치에 의해 지도와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이너마이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이너마이트를 잘 쓰면 폭죽이죠. 근데 또 잘못 쓰면 이제 저희가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양면성에서 이제 가치 중립성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과학기술자의 책임이고요. 과학기술자는 총 책임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책임은 내적 책임. 내적 책임은 연구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적 책임은요, 연구 결과, 그러니까 밖으로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외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풀면 과학기술자의 윤리적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저는 옳은 것에 줄을 긋겠습니다. 과학기술자의 윤리적 자세. 첫 번째, 연구 과정에서 표절이나 위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연구 및 실험 대상을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3번, 연구 과정에서 부당한 저자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보셔야 하는 보기는 1, 2, 3번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계속 한 문제씩밖에 없죠, 지금 문제가. 그래서 이 파트는 뭐가 나올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하는 이 2편에서는요. 그래서 2편은 거의 다 한 문제씩 나오니까요. 조금 집중하셔서 옆에 있는 개념들을 다 보고 가셔야 합니다. 그냥 쉽다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들어갈게요. 인간 중심주의요.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한 학자는 총 3명이에요.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그리고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을 인류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봤어요. 그리고 데카르트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 이꼴 기계이고 그냥 단순한 물질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칸트는 이성적 존재만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연의 도덕적 지위를 부정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세 사람은 인간이 중심이고 자연은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연은 한마디로 수단, 기계, 그리고 도덕적 지위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간 중심주의 윤리의 관점에서만 체크 표시를 한 학생을 골라래요. 그럼 첫 번째, 자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도구이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답은 A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는 동물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싱어와 레건이 나오는데요. 싱어는 요 단어를 꼭 외우셔야 합니다.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인간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종차별주의다. 그러니까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도 동물로 인간과 다르게 대우하지 말라. 요 말이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레거는 일부의 동물이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은 이제 이렇게 기생해서 살아가거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어떤 동물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그 부분에서요.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목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저희는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인 싱어의 관점에 대해서 체크 표시를 한 학생을 고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싱어는 아까 쾌고 감수 했죠. 쾌고 감수. 그래서 여기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는 종차별주의다. 맞나요? 그리고 인간은 도덕적 행위 능력을 지닌다. 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 중심주의. 또 동물이랑 또 조금 달라요. 생태 중심주의인데요. 레오폴드의 대지윤리라고 아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안 적었네요. 레오폴드는 대지윤리예요. 대지윤리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동물, 식물, 그 외에 흙과 물을 비롯한 모든 대지까지 확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심층 생태주의는 하나의 존재는 개체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이 부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에서 생태 중심주의 관점. 답은 B네요. 자연 전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됐나요? 이 자연 전체라는 말이 여기서는 대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적고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생명 중심주의예요. 자, 이제 주의가 많죠. 자, 또 생명 중심주의가 나왔는데요. 여기는 그 슈바이처와 테일러가 나와요.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신성하다. 그리고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자기 보존과 행복을 위해 움직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생명이 중하다 요 뜻인데요. 답은 여기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가 답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랑 하실 부분은 정보 파트예요. 정보 파트는 저희가 지금 실제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정보화 사회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정보윤리의 기본 원칙은 저희가 익명성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사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아시는 걸 거예요. 그리고 정보사회의 윤리적 문제점은 여기 교육과 소득 수준, 성별, 지역 등의 차이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정보 격차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정보윤리고요. 이게 사유론과 공유론에서 이제 공유론이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유론도 꼭 알고 계세요. 자, 정보 사유론은 정보는 개개인의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뭐 저작권 이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창작자의 의욕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보의 질이 향상되겠죠. 근데 이제 공유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보는 공공재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누려야 한다라는 걸로 가면 저작물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고 정보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유하다 보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정보 공유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해야 하고 정보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가 답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뉴미디어고요. 뉴미디어는 기존의 매체들이 제공하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가공, 전달, 소비하는 포괄적인 융합 매체이고요. 이러한 뉴미디어의 특징은 종합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 쌍방향이에요. 쌍방향을 조금 다른 말로 상호작용화라고 적어놨고요. 그리고 비동시화, 그러니까 꼭 같은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재방송을 보는 거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저희가 SNS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꼭 제가 보고 싶은 시간대에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비동시화, 그리고 탈대중화, 그리고 능동화, 그리고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게 뉴미디어의 특징이고, 이것의 문제점은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허위 정보나 음란, 폭력, 유해 정보도 전달되기 쉽고요. 실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저는 어린아이들한테 주는 걸 이렇게 찬성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 3번 정도 클릭을 잘못하게 되면 알고리즘을 타서 이제 잘못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직 아이에게는 유해한 정보들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로 이윤을 추구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방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뉴미디어의 문제점입니다. 자, 그럼 답을 풀어보겠습니다. 뉴미디어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전달 매체로 쌍방향 교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댓글 다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수신자가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정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니은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맞는 것에 동그라미 쳤으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조금 저희가 8월에 이제 8월 11일이 시험이니까 그 전에 조금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볼까 하는데 이게 공지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500명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구독 안 하신 분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이제 또 실시간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